자, 바탕 5회 해설 시작하기 전에 어제 국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자세한 총평은 이따 구평 해설 강의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올해 2월, 9월 모의평가하고 그 다음에 24년 수능이나 아니면 22년 수능 한번 기출문제 비교해봐. 특히 22년 수능. 22년 수능의 독서 세 지문 기억납니까? 첫 번째는 브레톤 우드 체제 하이스의 트리핀 딜레마. 다음에 두 번째가 주차 지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해결의 변종법. 그렇죠? 이렇게 세 지문이 있었는데 그때는 독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나 되게 어려워. 너 한번 읽어볼래?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저께 이 시험친 구모에서 독서 세 지문 느낌 어땠습니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이상하게 문제 풀어보니까 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론의 영역보다 정확하고 또박또박 읽기 이런 게 좀 강해졌다는 얘기거든?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경향성이 내가 느껴지는 게 좀 테크니컬한 글읽기보다 이 문장 독해 정석 주어서로 확인하고 내 이 언어로 한번 의미를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어붙이는 독해 정석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에도 글 읽을 때 놀랍고 신비하게 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글 읽을 때는 그냥 주어, 수로 확인하고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의미를 나만의 언어로 재정리해보고 자, 그럼 이런 문제제기를 가지고 그 다음 문장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라는 독해 정석에 집중해서 읽어 내려간다는 얘기죠. 멋지게 읽고 테크니컬하게 읽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오늘 7번이 좀 그렇다 이거죠. 7번. 지금 우리 반에서 7번이 오답률이 67%. 근데 그럴 만한 문제가 전혀 아닌 게 자, 일단 7번 갑시다. 7번. 자, 여기 앞에 봅시다. 앞에. 20세기 중반의 형식주의 회화 이론가 그린버그는 회화 내 특정 형식에서 예술적 가치가 연유하지만 그 형식의 미적 경험을 일으키는 데 있어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얘기.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린버그는 회화의 예술적 가치는 어디서 연유한다? 특정 형식에서. 자, 그런데 그 형식이 없더라도 뭐는 존재할 수 있다죠? 미적 가치는 존재할 수 있다죠. 그렇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회화의 특정 형식이란 건 예술적 가치는 결정할 수 있지만 뭐는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미적 경험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납득됨?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뭐하고 뭘 구별해줘야 돼? 작품의 예술적 가치하고 미적 경험 이거 구별해줘야죠. 됐나? 자, 그러면 7번에 선지 3번 읽어봅시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입니까? 문장 읽고 또박또박 생각 정리 안 하면 엉뚱한 데 손이 가게 되죠. 자, 앞에 봅시다. 여기. 추상 표현주의 회화가 성행함에 따라 특정 형식의 회화의 예술적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보는 형식주의 회화 이론은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면 다시 A 함에 따라 B 아니야? 얘가 성행하니까 얘가 쇠퇴하게 된 거죠. 그렇죠? 얘가 완전히 물러나고 나서 얘가 나타난 게 아닌 거지. 자, 선 4번 다시 읽어봅시다. 추상 표현주의 회화는 평면성만으로 회화의 예술적 가치가 결정된다는 형식주의 회화 이론의 쇠퇴와 함께 등장하였다. 아니죠. 성행하니까 얘가 쇠퇴하게 된 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 뜻 한번 잘 생각해봐. 당연히 얘가 얘의 자리를 뺏음으로써 얘가 물러난다고 해석해야 적절하지 않을까? 얘가 아무 이유 없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얘가 등장한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치? 근데 왜 4번으로 손이 가냐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선지는 어저께 선지하고도 굉장히 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 고난도 추론이 요구하지는 않을 텐데 너 문장 또박또박 하나씩 의미 새겨가면서 정확하게 읽고 있니? 딱 이런 느낌이거든. 알겠죠? 어저께도 내가 독서 문제 쭉 풀어보는데 구평 시험지가 대충 읽으면 틀리게끔 많이 냈습니다. 딱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독서도 문학이든 다 그래. 다. 평가원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딱 어렵게 내지 않아도
그냥 이 단어 매칭식으로 이 성적 판단하는 애들 충분히 골라낼 수 있겠구나. 실제 기술이 이제 획득이 되는 거지. 굉장히 그래서 어저께 시험지는 멋진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평소에 비해서 어제 시험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다. 내가 문장을 읽을 때 너무 빨리 읽고 있다. 날림으로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독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습관의 문제인 거죠. 자, 뒤로 갑시다. 자, 연계 기출에 23년 9월달 모의평가 유류분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류분관 제도. 역시 필요한 독해 태도는 바로 경우의 구별인데, 자, 앞에 예시까지 쭉 살펴봅시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율 얘기했는데 분모가 뭐죠? 그 물건의 가치 맞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유류분 부족액이 되겠죠. 자,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자,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뭘 계산할 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분모하고 분자 중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다만인데 예외조건사소라고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뭐라고? 상속 개시 당시. 이게 원칙이겠지. 근데 다만이니까 예외도 살펴봐야 되겠죠.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상 취득 당시.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자, 그러면 뭘 계산할 때? 그쵸. 근데 지분이 예분의 예죠. 근데 얘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지. 그럼 지분을 계산할 때는 이라는 건 뭘 살펴보겠다는 얘기야? 분모를 결정짓는 기준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알겠죠? 분자는 이미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상속 개시 당시로 딱 정해진다 이거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기서 지분 계산할 때 경우는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경우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납득됨? 그러면 이 기출문제 내가 왜 갖고 왔을까? 여기서도 배당액 결정할 때 경우가 나눠지거든. 이해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문단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문단. 금전채무 이행을 청구한 소송에서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공권력으로 채무 이행을 방지하는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강제 집행 신청이 수용되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국가 이전되는데 이를 압류라고 한다. 한편 해당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이 수용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여 처분을 막는다. 이후 가압류된 재산이 압류되면 그 재산은 가압류 시점부터 압류된 것으로 간주된다. 압류된 재산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면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은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배당 가능액이 된다. 여기 밑줄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그러니까 뻔할 뻔자로 예시에서 채권자가 여러 명 등장하겠죠. 그래야 어떻게 나눌 수 있니? 문제로 낼 테니까. 됐나? 강제 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자, 배당에 참여한 채권자들의 채권 총액보다 배당 가능액이 적은 경우.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배당 가능액이 많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돼. 각자 갖고 있는 채권의 크기만큼 이 돈 가져가면 되거든. 그렇죠. 적은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적은 경우. 법에 따라 배당 가능액이 나뉘어 지급된다. 법에 따라 비출.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경우가 구별되겠지. 됐습니까? 밑에 적어봐. 기준의 확인.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 경우는 어떻게 크게 쪼개지게 되느냐? 잠깐만. 오케이, 여기. 자, 채권자들에게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가능액에 나뉘어 지급되는 배당을 안분배당이라고 하는데, 채권자 중 우선 변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없으면, 보입니까? 없으면, 됐죠? 무슨 뜻이죠? 있는 경우도? 저 있다. 그럼 어떻게 크게 쪼개볼 수 있는 거지?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경우와 누군가에게 있는 경우. 됐습니까?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어디로 가보냐면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문장 갑시다. 임금 채권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특히 근로관계 종료 직전 3개월치 체불임금이나 3년치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 즉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예시에서 분명히 임금 채권 주지 않을까? 그죠? 당연히 물어보겠죠. 근데 그럼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뭘 따져봐야 돼? 이게 그냥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아니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그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납득됨? 자, 다시 크게 어떻게 쪼개봐야 된다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 됐죠? 그리고 특히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나눠 봐야 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우선 변제권만 인정될 수 있느냐? 이해됐죠? 게다가 여기 산문나 가보면 밑에서 5번째 줄, 가량 미줄. 예시 주고 있죠? 밑에 적어봐. 개념 더하기 예시. 오늘 산문에 대해서 그거 생각이 정리됐어야 돼. 개념 더하기 예시.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기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죠? 본문에 나와 있는 예시를 살짝 바꾸거나 약간만 더 복잡해지는 방식으로 출제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산문에 대한 예시 건너뛰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줘야 뭘 쉽게 풀어낼 수 있어? 13번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납득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힌트 많이 줬죠? 이렇게 지문 다시 읽어보는데 시간 5분 주겠습니다.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시작.
자, 됐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화부터 갑시다. 자, 채권자들에게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가능액이 나뉘어 지급되는 배당을 안분배당이라고 하는데, 채권자 중 우선 변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없으면 안분배당만으로 배당이 종결된다. 이때 가압류나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는 점은 우선 변제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제 변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경매된 재산에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해둔 채권자, 즉 담보물권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 보통 담보물권자는 은행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아, 진짜야. 돈 거래는 누구랑 해야 돼? 은행이랑 해야죠. 그쵸? 은행 가면 돈 잘 빌려주잖아. 다만 뭐가 있을 때? 담보가 있을 때. 그치? 그러면 친구한테 돈을 빌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담보 잡힐 만한 건 다 잡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중에 하나인 거죠. 쌤도 그래서 몇 번 만에 주고 나서 손절친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친구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정도는 그냥 그래 좋다, 안 받아도 괜찮다 하고 그냥 주는 거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 당연히 어떤 빚부터 갚을까? 담보가 설정되는 빚부터 먼저 갚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돈 빌려줬는데 나중에 무릎 꿇어가면서 받아야 돼.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죠? 내 고향 친구 중에 지금 부산에서 되게 잘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맛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친구가 이 셋이서 이제 되게 친해서 다 고향 친구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입니다. 동창인데 이게 돈이 급해가지고 내 친구한테 빌렸던 모양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는 이 동기들 사이에서도 좀 살림이 넉넉한 사람, 이미 인식이 좀 그렇게 박혀 있거든. 근데 보니까 그 친구한테만 빌린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빌렸던 거죠. 근데 그걸 나중에 이 처가 쪽에서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 그 친구 있죠, 살림이 넉넉한 친구, 그 친구 것만 안 갚았어. 나중에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 소리 듣게 된 거죠. 되게 빡치는 상황 아니야? 그렇죠? 야, 너 왜 내 빚은 왜?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쟤는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좀 천천히 갚아도 되겠다. 아니면 쟤한테 진 빚은 처가에 좀 숨겨도 괜찮겠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친구의 입장이라면, 살림이 넉넉한 친구, 그럼 개빡치는 상황 아니야? 그렇죠? 나 같으면 바로 손절 때렸습니다. 한마디 했을 것 같아. 야, 씨, 안 받을 테니까 너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죠? 내 친구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됐죠? 돈 거래는 누구랑 잘할 수 있어? 은행이랑. 쌤도 그래서 친구한테 절대 돈 빌려주지 않고 돈 빌리지도 않습니다. 거래는 오직 은행하고만. 계속 갑시다. 이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액이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우선 변제권이 없는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된다. 이때 담보 물권자가 여럿이면 담보 물권을 설정할 순으로 우선 변제권이 실현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1순위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서 자취방 구할 때 이것도 등기부등본 잘 떼봐야 돼. 이게 설정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어느 비율까지는 괜찮습니다. 어느 비율까지는. 자, 그런데 이미 가압류된 재산에 담보 물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앞서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여기 밑줄. 앞서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자,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생각해 줘야 돼? 이 우선 변제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객체를 구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압류를 신청하고 나서 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럼 B는 누구한테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야? A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죠. 이미 가압류된 상태에서 설정한 거니까. 근데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죠? C한테는 주장할 수 있죠. 그쵸?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선 객체도 또 구별해 줘야 돼.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복잡한 건 견딜 수 있어야 돼.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자, 계속 가보면. 자, 이처럼 우선 변제권자의 채권액이 우선 변제권이 없는 채권자에게 안분 배당된 금액으로부터 충당되는 배당을 흡수 배당이라고 한다. 자, 가령 채권자 ABC 중 A의 신청으로 가압류된 재산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B는 먼저 A의 이 안분 배당액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한다고. 맞죠? 자, 가압류된 재산에 B가 저당권을 설정했고 A, B, C의 채권이 각각 2억 4억 원이며 배당 가능액이 4억 원이면 A, B, C에게 일단 먼저 안분 배당 간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얘가 1대 1대 2고 얘가 4니까 여기서 1대 1대 2의 비율로 또 나눠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얘는 우선 변제권자네. 얘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끌어와야 돼? 그렇죠? 얘한테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억이 되고 얘는 2억을 다 보전받게 되더라. 됐습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교훈. 발빠르게 움직이든지 담보 물건을 설정하든지. 알겠죠? 지금 얘는 4억이나 채권액이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멍청 비용 내야지. 알겠죠? 그래서 법에 격언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어쩔 수가 없어.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임금 채권된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특히 근로관계 종료 직전 3개월치의 체불임금이나 3년치의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 즉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되지 않는 임금 채권은 담보물권자의 채권보다는 후순위로 변제되지만 우선 변제권 없이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를 포함하여 우선 변제권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다는 우선 변제된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금 채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출제자 입장이라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사례를 줄까? 아닌 사례를 줄까? 그렇죠. 그게 훨씬 복잡하죠. 아닌 사례가. 그러니까 기출문제 쭉 풀다 보면 여러분이 느낌이 와야 되거든? 법주문에서 항상 최대한 어떤 사례를 주게 되어 있죠? 가장 복잡한 사례. 그렇죠. 그래야 다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센스인 거죠. 기출문제 풀다 보면. 자, 그래서 예시 뒤따라 나오고 있는데 채권자 X, Y, Z 중 X의 신청으로 이미 가압류된 재산에 Y가 담보 물권을 설정했고 Z의 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은 임금 채권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시다 이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안 줬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숫자 그냥 끌어와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예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채권액 2억, 4억. 그다음에 배당 가능액은 4억 원. 이렇게 두고서 하나씩 해보면 되죠. 그죠? 자, 해봅시다. 자, 우리 법원에 따르면 이 경우 안분 배당이 먼저 이루어진 후, 자, 그러면 안분 배당이 먼저 이루어졌다니까 역시 1, 1, 2로 먼저 가겠지. 됐습니까? 자, 그런 경우 Z에게 안분 배당된 금액으로부터 Y의 채권액이 먼저 충당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얘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얘한테서는 끌어올 수 없거든. 가압류가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1억에서 2억으로 간다 이거죠. 먼저 흡수 배당이 일어나겠지. 다음에 그 후 X에게 안분 배당된 금액으로부터 Z의 채권액이 일정 한도로 충당된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임금 채권은 얘한테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누구한테는 우선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2억에서 1억으로 깎였어. 근데 다시 여기 1억 얘가 뺏어올 수 있다고. 얘는 빈타털이 된 거지. 가압류 왜 신청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안전하다? 담보 물권. 됐습니까? 자, 이때 Z 채권액과 Z 채권액 밑줄 구체적인 숫자 가지고 하게 돼. 여기서 Z 채권액 어떻게 예시 설정했죠? 4억 원. 다음에 Z에게 안분 배당된 금액은 얼마였죠? 처음에? 2억. 그럼 그 차액은 얼마야? 그치? 그러니까 Z는 이런 상황으로는 최대 얼마까지 땡겨올 수 있었다? X로부터?
2억까지는 땡겨올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선 1억밖에 안 되죠. 왜냐? 일상초에 2억까지 못 받았어. 이해됨? 여러분 여기서 이거 두 개 사례 보기에 똑같은 사례 아니야? 다른 거 있습니까? 숫자만 좀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13만 틀렸다. 이거 뭐라고 봐야 돼? 본문의 예시 안 따라갔다. 마음이 급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덜 읽고서 시험 잘 볼 수 있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다고. 결국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급하다고 문제를 빨리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지문 정확하게 읽잖아. 아까 문제 한 번에 쓱 풀리게 돼 있어.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없나? 내가 보기에 이거 사례랑 둘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인정할 수 있음? 그렇죠? 그럼 묻겠습니다. 13번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해? 지문 읽을 때 예상초 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 후자가 훨씬 중요하죠. 됐죠? 그럼 따라가 봅시다. 자, 보기 가보면 13번 먼저 풀이하겠습니다. 갑을병은 모두 정에 대해 각각 3억 원의 금전 채권이 있는데 병의 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은 임금 채권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병, 임금 채권, 그리고 병, 임금 채권. 자, 다음에 정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의뢰 강제 집행 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에서 정해주대 T가 매각되어 6억 원의 배당 가능액이 생겼고 갑을병만이 배당에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갑이 T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끊어주고 의뢰 신청으로 T가 가압류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당권 설정했죠? 그 뒤에 가압류 신청했지? 뒤에 신청한 건 아무 효력이 없죠.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이좋게 3억 원 가져가고 뒤늦게 가압류 신청해봤자 개털도 된 거죠. 됐음? 자, 그 다음에 나로 갑시다. 의뢰 신청으로 T가 가압류된 후. 자, 그러면 이때는 가압류가 먼저야. 그러면 이때 갑은 누구한테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을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먼저 얘한테서 땡겨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병은 누구한테서 다시 땡겨올까? 을한테서 땡겨오겠지. 그러니까 순환 흡수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살펴봅시다. 여러분 어차피 6억 원인데 1대1 대 1이니까 처음에 안분 배당 얼마야? 지금 2억씩 나눠가지겠죠. 2억.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1억이 되고 갑은 3억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는 또 어디서 끌고 와야 돼? 병은 을한테서 끌고 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얘 채권액 3억이죠. 최초의 안분 배당액 얼마야? 2억이죠. 그러니까 그 차익만큼 끌고 올 수 있죠. 최대. 됐습니까? 그 차익은 1억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다시 2억 원이 되겠지. 이해됨? 아니, 똑같은 거 아니요. 그죠? 자, 13번의 정답 다시 내봅시다. 바로 보여야 돼. 4번 정답 맞습니까? 이건 굳이 내가 선지 하나씩 다 해설 안 해줘도 되죠? 됐지? 다 보여준 거 아니야. 그죠? 묻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시 건너뛸 거야? 안 건너뛸 거야? 건너뛰면 안 된다. 두 가지 이유. 예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지문을 뚫어낼 수 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예시는 결국 뭐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보기의 전초전. 납득됨? 그러니까 뭔가를 덜 읽고 테크니컬하게 안 된다니까. 이번 9월달 모의평가도 딱 그렇게 되잖아. 자, 여기서 문제 11번 갑시다. 자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제 1번, 2번 좀 많이 찍었는데 선제 1번 가보면 가압류된 재산의 담보 물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끊어주고 가압류 신청자에게 안분 배당된 금액을 이전받지 못한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 주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객체 구별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됐습니까? 1번 지울 수 있겠고 다음에 선제 2번 강제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한 임금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문제 풀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가압류를 신청해봤자 개털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2번 지울 수 있겠고 다음에 선제 4번 갑시다. 경매된 재산의 담보 물권자가 여럿인 경우 담보 물권자들에게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이 지급된다. 아니죠.
됐죠? 그래서 1순위, 2순위로 간다 그랬지? 됐습니까? 그래서 4번 정답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선제 3번. 니은은 우선 변제권에 있는 채권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할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얘가 니은이죠? 그쵸? 얘가 니은, 흡수배당. 그러면 이때 니은은, 잠깐만. 그쵸. B가 A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아니야? C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정확하게 3번 정답이다. 됨? 다음에 선제 4번 가겠습니다. 자, 니은은 디귿과 달리 우선 변제권을 가진 특정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모두 변제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잠깐만. 여기서는 우선 변제권 있는데 다 변제받았는데? 맞습니까? 다 변제받았죠? 디귿과 달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선제 5번. 디귿은 니은과 달리 우선 변제권자에게 안 분배당된 금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이 충당되는 과정. 여러분, 말이 돼? 우선 변제권자는 뺏기지 않는다니까? 그죠? 이거 12번에 선제 5번 있잖아. 2번에 9월달 모의평가 7번에 선제 5번이랑 성격이 되게 비슷해. 감각과 이성. 기억나? 그러니까 여기서 12번에 선제 5번 찍어도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문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어 매칭 가지고 이 단어 여기 있네, 이 단어 여기 있네. 그렇게 선제 5번 찍었다는 얘기지. 알겠죠? 독해가 필요합니까? 고난도 추론이 필요해? 문장 차근차근 읽어보고 의미를 정리하는 게 맞다 이거죠. 됐나? 그래서 오늘 5회가 9월달 모의평가의 느낌을 굉장히 잘 갖고 있는 회차 같습니다. 원래 바탕이 좀 그렇지만 시험지 잘 선택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험지입니다. 자, 14에서 17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독서 세 번째 지분 갑시다. 자, 연계 기출은 20년 수능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이른바 BS 비율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것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식이 주어지는 순간 첫 번째 여기에 주목해 줘야 돼. 그러니까 지문의 서술이 구성 요소 중에 뭐에 대한 서술인지를 짚어가면서 읽어줄 수 있어야 식과 지문이 좀 유기적으로 독해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뭔가를 서술하고 있는데 구성 요소 중에 뭘 가리키고 있는지 느낌이 잘 안 와. 따로 놀게 되는 거죠. 됐죠?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식 줬으니까 100% 뭐 시킬 수밖에 없어. 그쵸? 계산. 수치 계산이 아니라면 적어도 이건 시키게 되겠습니다. 대소 비교. 대소 비교. 그래서 그 당시에 20년 수능에서 바젤 1 협약, 그 다음에 바젤 2 협약, 그리고 바젤 3 협약 이렇게 바뀌는 거 기억나죠? 그 과정에서 뭐가 바뀌었어? 식의 구성 요소가 변화해 갔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서 한번 위험 가중자산 계산해 볼래? BS 비율 계산해 볼래? 이런 문제 나왔다고. 그 식이 나눈 순간 거의 100%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논문 쫄 필요가 전혀 없어. 국어 지문에서 요구하는 계산이라는 건 끽해봐야 사칙경산입니다. 끽해봐야. 그리고 대부분은 숫자가 이쁘게 떨어지게 줍니다. 수학처럼 여러분 계산으로 괴롭히지 않아. 알겠죠? 되게 신기해. 아니, 극대국소 조사해가지고 그래프 개형 같은 건 잘만 그리면서 국어 지문에서 이 숫자 계산 물어보잖아. 뒤집어줍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야. 어디 국어 따위가 감히 나한테 계산을. 그냥 좀 제발 해. 간단하게 주잖아, 간단하게. 자, 그러면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문단부터 가겠습니다. 이 문단.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원의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원심력과 원의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 같다. 자, 그런데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원심력은 해당 식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전하를 띈 채 자기장에서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구심력은 역시 또 식 줬지. 그러면 여러분 관계 줬잖아.
뭐 해줘야 돼? 좌변과 우변이 같다. 정리해줘야죠. 그쵸? 정리했어, 안 했어? 또 귀찮아서 안 했죠? 문제 못 풀어, 그러면.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좌변은 R분의 MV제곱 맞습니까?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되죠? 우변은 라지 B, 그 다음에 Q, 그리고 곱하기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따라서 전하를 띈 채 자기장에서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얘와 얘가 일치하는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를 정리하면 밑줄, 그 원운동의 반지름은 여러분 그러면 이 식을 뭐의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주라는 얘기야? R의 중심으로. 심지어 이거 직접 정리하라고 요구도 안 했어. 요구도 안 했다고. 한번 직접 정리해 볼까? 여러분 이거 V 있고 V 있죠? 그러면 얘 지우고 여기서 제곱 날라가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R 이쪽으로 넘겨주고 얘 분모로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R은 라지 B 곱하기 Q 분의 MV 맞습니까? 이게 어려운 계산이야? 이 교시 수학에 비하면 계산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지? 아, 귀찮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문장 있는 걸로 끝내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해보면 되잖아. 훨씬 간단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안 해서 한번 1년 공부 더 하게 되잖아. 진짜 기를 쓰고 하게 됩니다. 기를 쓰고. 네가 어떻게 알아? 삼수했다니까. 행정고시 4년 반 준비했다니까. 총 수험생활 7년 반입니다. 알겠죠?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진짜 괴로워. 진짜 괴로워. 우리 꼭 무조건 대학 가는 게 좋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거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써가면서 아 시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납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3문단 2문단 옆에 적어봐. 상수와 변수의 구별. 상수와 변수의 구별. 자, 이는 여러 종류의 이온 분자들로 구성된 물질이 일정 세개, 밑줄, 일정 세개. 자, 그러면 자기장의 크기 어떻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상수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상수, 맞죠? 예상수. 자, 다음에 각 이온 분자들이 원운동을 하는 경우 전체 이온 분자가 밑줄, 전하량도 동일하고. 그럼 전하량이 동일하죠? 뭐가 더 상수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Q죠. Q 값이 상수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동일하대? 즉 속도도 동일하대. 그럼 여러분, 그럼 여기서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저 질량. 그러니까 질문 제목이 뭐가 되는 거죠? 자기 섹터 질량 분석기가 되겠죠. 이해됨? 그럼 나머지 세 개를 상수로 맞춰주면 만약에 반지름이 달라.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치? 물체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죠. 물체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물질이다. 판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됨?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6번 가봅시다. 자, 16번. 16번에 보기 가보면 세 번째 줄에 이온 분자가 밑줄, 일정 크기의 반지름을 가진. 그럼 여러분 16번 문제에선 뭘 상수로 고정하겠다는 얘기야? 이번에는 얘를 상수로 고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역시 상수와 변수가 또 달라지겠지. 됐습니까? 그럼 식 써놓고 상수 변수 파악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대조 비교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야? 거든 독해 태도가 필요한 거죠. 지문에서 식 나오는 순간 아 구성요소 뭔지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근데 이 구성요소 파악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다고? 구성요소 중에서 상수와 변수 구별되니? 까지 물어볼 수 있다고. 다음에 식이 나오는 순간 구성요소 파악하고 나면 마음에서 뭘 준비해 줘야 돼? 계산 또는 대소 비교. 이해됩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야. 해보면.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써가면서 비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럼 절대 독해 시험이 늘어날 수 없어.
여러분, 뭔가를 덜 읽고 하지 않고서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알겠죠? 나는 알지 못해.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용 고려해서 상수 변수 다시 파악해본 다음에 16번 있죠? 다시 도전해 봅시다. 시간 4분 주겠습니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기 합시다. 보기. 자기 섹터 질량 분석기의 작동 원리를 기초로 다양한 질량 분석기가 제작되고 있다. 그중 한 질량 분석기의 질량 분리부에는 이온 분자가 일정 크기의 반지름을 가지고 원운동을 할 때만 통과할 수 있는 질량 검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알같이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놓을 수 있겠지. 됐습니까? 이온 분자가 이 질량 검출 장치를 통과하여 검출되려면 여기 밑줄 이온 분자들의 전하량은 모두 동일하게 조절하면서 무슨 뜻이죠? 뭘 상수로 두겠다? 즉 Q를 상수로 두겠다. 뭐 여기 당초에 여기서 A, B, C 간의 질량 분석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뭐는 날려버려도 괜찮아. 어차피 대소 비교가 문제죠. 정확한 수치 계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날려버리고 이렇게 단순화시켜도 된다 이거지. 됩니까? 근데 이거는 선택 상황입니다. 나는 왜 여기서 5하고 10하고 그 다음에 MC를 앞으로 따로 뺐느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각 물체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질량과 나머지 부분을 나눠서 살펴보자 이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 분자에다 다 옮겨 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동일하게 조절하면서 전기장의 전압이나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해야 된다. 전기장의 전압이다 밑줄. 자, 그러면 구성요소 파악해봐야죠. 여러분, 전압을 통해서 뭘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 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V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변수로 두겠다고. 이해됐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된 이온 분자 A의 질량이 5이고 이온 분자 B의 질량이 10일 때 이온 분자 C의 질량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죠. 자, 그럼 선제 가봅시다. 자, 선제 2번 좀 많이 찍었는데 32%. B가 검출된 상태에서 전기장의 전압을 낮췄을 때 C가 검출되면 끊어주고. 자, 여러분 여기서 B와 C 간의 이제 비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얘 검출됐는데 전압을 낮췄다 그랬지. 그러면 얘가 낮아졌다 아니야? 맞습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게 높아져야 되겠죠. 이해됨? 됐죠? 그러니까 선제 2번은 삭제해줘야지. 됐죠? 다음에 선제 3번 가겠습니다. 자, C의 질량이 A보다 작다면 A가 검출될 때보다 전기장의 전압을 높여야 C가 검출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네 둘 간의 비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의 질량이 A보다 작다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A가 검출될 때보다 전기장의 전압을 높여야. 그렇죠? 그럼 얘가 줄어든 상태니까 얘는 높여줘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3번 정답.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뭘 줄여도 괜찮아. 그쵸? 분모를 줄여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식을 놓고 비교하는 순간 굉장히 판단이 빨라지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문장으로 놓고 비교한다고 생각해봐.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할걸? 자,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한 5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겨. 여러분이 이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훨씬 더 빠른 방법이었다, 원래는. 알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읽는 게 능사가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나? 그렇죠? 아니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걸 머릿속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게 싫냐면 자,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이게 너무 싫어. 쌤은 진짜 그게 병적으로 싫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냥 적어놓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는. 자, 다음에 선지 4번 갑시다. C의 질량이 B보다 크다면, 자, 그럼 이번에는 얘네 둘 간의 비교인 거죠? 이번에는 C의 질량이 더 크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B가 검출될 때보다 자기장의 세기를 낮춰야.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게 이미 큰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이때는 얘가 높아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분모값이 커져야 얘네들이 균형에 맞춰져서 둘이 값이 동일하게 맞춰질 수 있겠지? 그래서 4번 지울 수 있겠습니다. 되죠? 사실 선제 1번이나 5번도 별다른 내용은 아닌데 왜 2번하고 4번으로 오답이 많이 나오느냐? 보통 찍을 때는 2, 3, 4 중에 하나로 찍으니까.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갑시다. 자, 3문단의 첫 번째 문장 밑줄. 자기 섹터 질량 분석기는 시로 주입부, 이온 발생부, 질량 분리부로 구성된다. 자, 밑에 적어봅시다. 위치에 따른 현상. 저 사실 3문단에서 그 생각을 정리해줬어야 돼. 시로 주입부에서는 무슨 현상이? 이온 발생부에서는 무슨 현상이? 질량 분리부에서는 무슨 현상이?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실효주의보 아니야? 당연히 무슨 일이 발생할까? 실효를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이온주의보죠? 이온 발생부죠? 이온 발생부니까 이온은 어디서 발생하겠어? 이온 발생부에서 발생하겠지. 맞습니까? 여기서 15번에 31번. 실효주의보에서 이온 분자가 되는데 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는 거죠. 그냥 생각 정리하지 않고.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 15분에 1번을 바로 지울 수 있거든. 납득되나?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 선제 4번 갑시다. 질량 분립으로 투입되는 이온 분자들은 전하량이 모두 동일한 반면 밑줄 그 속도는 분자의 종류마다 각기 다르다. 안 되죠? 본문에서 뭐까지 상수로 맞춰졌어? 속도까지 상수로 맞춰졌었거든. 이해됐나? 4번 삭제. 자, 그 다음에 5번. 질량 검출 장치의 충돌 지점이 다른 이온 분자는 반지름이 다르다는 얘기죠? 반지름이 달라지면 질량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5번 정답. 자, 그러면 여러분 변별은 잘 되지만 지문이 극악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똑바로 읽고 똑바로 생각 정리하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마음 급하게 넘어가지 마. 마음 급하게. 옆자리 친구가 시험장에서 빨리 문제로 넘어간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고수 아니면 하수. 알겠죠? 초고수라면 일상도 어차피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니야. 자기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어. 그런 애들은. 이랬죠? 하수라면 가볍게 코온 속으로 한번 쳐주면 됩니다. 내가 굳이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시험지 책자 넘기는 소리가 크게 들려. 첫 페이지 빨리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혼자서 막 마음이 쿵쾅쿵쾅. 그러지 말고 자, 쟤는 이번에 독서론 틀렸겠지. 이번에 보니까 9월 모의평가에서 화작도 37번 오답률 장난 아니던데? 그런 이유겠죠. 왜 마음 급하게 가냐고. 알겠죠? 여러분 급하게 갈 수 있는 건 급하게 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야 판단의 과정이 빨라지기 때문에 정확성과 속도가 함께 갖춰질 수 있어.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그게 독해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아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왜 치는 거죠? 뭘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거지? 말 그대로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능력 아니야? 그렇죠? 근데 대학교 가서 교수님 앞에서 교수님 저는 구조 독해를 한번 해볼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죠? 대학교 전공 교재는 어떻게 읽는 게 원칙이지? 1문단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문장 읽고 이해하고 예시 나오면 붙여 읽고 그게 전부인 거죠. 그게 원칙인 것이. 그림자로 나면 그래프 활용해서 그림에 집중해서 식 나눈 순간 식의 구성에서 집중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실은 내가 가르쳐주는 이런 독해 원칙들이 내가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거든. 전공 교재 읽을 때. 그리고 전공 교재들이 교수님들은 글쓰기에 귀신들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1문단의 문제 제기에 맞춰서 다 서술합니다. 진짜. 무슨 내가 구조 독해 애들한테 시켜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글 쓰는 거 보면 특히 논문자를 읽어보잖아. 와, 교수님들 글은 진짜 감탄 나와. 근데 수업을 더럽게 못합니다. 아, 진짜. 그래서 나도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논문 찾아보고 공부할 때부터 교수님들을 존경하게 됐죠. 와, 저 수업 때 그렇게 말 더듬네 저 사람이 이런 논문을 썼다고? 인사이트가 장난 아닌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석적으로 갑시다. 정석적으로. 자, 1교시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끊고 갑시다.